너 미쳤니? 출가인이 어딜 와? 당장 시댁으로 가서 네 시어머니나 잘 모셔. 출산 후 사경을 헤매다 겨우 태어난 저에게 친정엄마는 모질게 소리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평생 나만 아끼던 엄마가 왜 저러나 싶어 병원 복도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친동생이 오열하며 보낸 동영상 한 편을 확인한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번듯한 친정집 대신 낡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전기장판에 의지한 채로 벌벌 떨고 있는 친정엄마의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뺨을 전력으로 후려치며 피해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과연 저희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만에 입은 외출복은 어쩐지 헐겁고 품에 안긴 아이는 너무 작아서 무서울 정도였죠. 임신 중독증으로 사경을 헤매던 시간이 아직도 꿈처럼 흐릿했습니다. 그래도 친정엄마 품에서 미역국 한 그릇 떠먹을 생각을 하니 그 모든 통증이 견뎌낼 만한 것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친정엄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보세요. 지영이구나. 몸은 괜찮아? 엄마, 나 오늘 퇴원해. 지금 짐 챙기는 중이야. 곧 갈게, 엄마. 밥 너무 먹고 싶어. 수화기 너머에서 엄마의 숨소리가 잠깐 끊겼습니다. 저는 그 짧은 침묵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지영아, 안 돼. 안 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절대 친정에 올 생각하지 마. 시댁으로 가. 시어머니 잘 모시고. 응?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응? 아무 일 없어. 그러니까 시댁으로 가. 너 와도 문 안 열어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가 끊긴 후에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들이 힐끔거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를 안은 팔이 후들거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게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20살 넘어 처음으로 엄마한테 버려진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어쩔 수 없이 돌아간 시댁에서 저는 동생의 영상통화를 받았습니다. 화면 속 동생은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누나 어떡해?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누나, 이거 봐. 이것 좀 봐봐. 동생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화면에 잡힌 건 시골밭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낡은 컨테이너였어요. 그 안에 늙은 아버지와 엄마가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앉아 계셨죠.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카메라를 외면하셨고 엄마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저게 어디야? 왜 엄마 아빠가 저기 계셔? 집이 넘어갔어. 누나,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우리 집이 넘어가? 매형이야. 누나가 임신 3개월 됐을 때 매형이 우리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렸대. 거짓말. 그럴 리 없어. 누나, 이거 빚 독촉장이야. 이자도 일부러 안 냈대. 일부러 안 갚아서 경매로 넘긴 거라고. 동생은 누런 봉투를 카메라에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한 글자도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을 잡고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도 못 내고 울었어요. 요람에서 새근거리는 아이가 깰까봐 그 와중에도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를 안고 거실로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춰섰어요. 주방 쪽에서 시어머니의 통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이, 사돈. 그러게, 이자는 좀 알아서 냈어야죠. 뭐 어쩌겠어요. 도장 찍어준 사돈 탓이지. 아무튼 어디 가서 입 한번 잘못 놀려봐요. 임신 중독증인 당신 딸이 또 충격받아서 다시 입원하길 바라는 건 아니죠? 지영이 걔가 알면 안 되니까
친정에 발도 못 붙이게 딱 잘라 말해요. 그게 멍청한 사돈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도리니까 손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오지 말라고 했는지 그제야 알겠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떨리는 다리에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거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일어났니?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빨리 국이나 데워. 우리 아들 따뜻한 밥 먹여서 출근시켜야 될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식탁 의자를 끌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저는 아이를 한 손으로 고쳐 안고 시어머니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왜? 밥 차리기 싫어? 우리 친정집. 왜 경매로 넘어갔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신문 위에서 멈췄습니다. 주방 쪽에서 막 넥타이를 매며 나오던 남편의 얼굴도 굳었어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경매라니?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내 뱃속에 이 아이 있을 때 친정집 담보로 당신이 돈 빌렸지? 그리고 당신 사업 요새 잘 되잖아. 원금은 둘째 치고 왜 이지도 안 낸 거야? 야, 이지영, 너 미쳤어? 지금 제정신이야? 병원에 오래 있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거실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일그러지고 남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이혼? 네가 지금 무슨 염치로 이혼을 입에 올려? 네가? 염치? 네가 누구한테 할 소리야? 그래, 염치. 너같이 집구석에서 놀기나 하던 년이 위자료를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정 이혼하고 싶으면 아기 내려놓고 당장 맨몸으로 나가. 저는 허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입에서 저런 말이 저렇게 쉽게 나오는지. 그것이 더 무서웠어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디서 시어미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큰 소리야?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뺨이 돌아갔어요.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봤어요. 이상하게도 더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잠시 소파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식탁에 부딪혔고 신문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아이 미친년이? 너 진짜 미쳤어? 어디 감히 우리 어머니를 쳐? 남편이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남편의 뺨도 연달아 2번 후려쳤어요. 우리 엄마 아빠 집 뺏어간 거 내가 단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돌려받을 거야. 당신들 2 인간. 내가 내 손으로 바닥까지 끌어내려서 끝장낼 테니까 기다려. 남편이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시어머니의 신음과 남편의 헛숨소리를 뒤로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택시는 2시간을 달려 시골밭 한가운데 멈췄어요. 컨테이너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안에서 엄마가 놀란 얼굴로 뛰어나오셨습니다. 지영아, 네가 여기를 왜 와? 여길 왜 와? 엄마가 아유, 그러니까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이제 막 애 낳고 몸도 못 푼 애가 이 핏덩이를 안고 여길 왜 와? 어쩌려고 그래? 진짜 일단 들어와. 찬바람 분다. 어서 들어와. 컨테이너는 정말이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 평 남짓한 공간에 전기장판 하나, 작은 밥솥 하나, 그게 다였어요. 저는 엄마의 굽은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의 뼈가 손바닥에 그대로 만져졌어요. 이렇게 마르도록 한 번도 몰랐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네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우리 딸이 사과를 해? 엄마. 내가 다 빼앗아 올 거야. 우리 집도, 엄마 아빠 눈물 흘린 것도 내가 내 손으로 그 인간들 다 무너뜨리고 제자리에 돌려놓을 거야. 지영아, 너 몸부터 챙겨야지. 아기 얼굴 좀 봐라. 아기 엄마인 너마저 쓰러지면 우리는 진짜 어쩌란 말이냐. 엄마, 나 안 쓰러져. 그 악마 같은 인간들 벌 받는 꼴 보기 전에 나 절대 안 쓰러져. 엄마의 어깨가 제 품에서 떨렸습니다. 저는 컨테이너 천장에 흔들리는 전구를 올려다봤어요.
이 깜빡이는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저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컨테이너의 새벽은 유난히 시리더라고요. 전기장판 하나에 네 식구가 몸을 붙이고 잤지만 어깨 위로는 입김이 하얗게 올라왔습니다. 아이는 밤새 2번이나 깨서 칭얼거렸고 저는 가슴이 부풀어 단단해진 채로 분유를 탔습니다. 이 작은 생명 하나가 저를 어떻게든 살게 하는 끈이었어요. 시댁을 박차고 나온 지 사흘 되던 날 아침이었죠. 바깥길로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지영아, 저 차 뭐야? 누가 와? 남편이야. 차에서 내린 사람은 3사람이었어요. 남편과 처음 보는 양복 차림의 남자. 그리고 서류 가방을 든 여자. 남편은 컨테이너 흙바닥을 구두로 툭툭 차며 허웃음을 흘렸습니다. 야, 진짜 사람 사는 데가 아니네. 이지영, 너 이런 데서 며칠 버텼다고? 대단하다. 무슨 일이야? 왜 왔어? 변호사님이 너한테 직접 전달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셔서.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님 측 대리인 김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장과 양육권, 친권 포기 각서입니다. 받으시죠? 저는 봉투를 받아 그 자리에서 서류를 쭉 뽑아들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손이 떨렸어요. 임신 중독증으로 사경을 헤매던 제 의무 기록이 마치 정신병자의 진료 기록처럼 잔뜩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경제적 무능력자, 양육 부적격자, 정서불안, 그런 말들이 줄줄이 쓰여 있었죠. 허웃음이 났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가 언제 정신과를 다녔어? 임신 중독증 치료 기록이 정신적 불안정의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며 누워있던 사람한테 그럼 무슨 정신적 불안정이야? 그러게. 너도 변호사 좀 사. 무료 상담은 한계가 있으니까. 야, 이 짐승 같은 놈아. 사람이 어떻게 그래. 어머니, 저 어머님 사위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듣기 거북하게. 저는 엄마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한 발만 더 나가시면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봉투 속 서류를 양손으로 들어 변호사의 눈앞에서 천천히 찢었습니다. 종이 조각이 흙바닥에 흩어졌어요. 지금 안 돌아가면 경찰 부를 거야. 알겠습니다. 야, 너 이거 후회한다. 진짜 후회해.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거야. 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생과 함께 시내의 무료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어요. 형광등이 누렇게 바랜 상담실에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남편분이 재산을 굉장히 교묘하게 숨겨놨네요. 차명도 있고 법인도 끼어 있고요. 이혼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위자료 받아내기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 누나 친정집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더 어렵죠. 이미 경매가 끝났고 낙찰자가 누군지부터 추적해야 되는데 시간도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예요. 결정적인 증거. 그게 없으면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됩니다. 상담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동생이 옆에서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저는 컨테이너로 돌아와 그날 밤 남편 회사 옛 동료들의 번호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저 지훈 씨 와이프 지영이에요. 잠깐 통화 좀 가능할까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뚝 하고 끊어졌어요. 다른 번호도 똑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입막음을 해두었는지 한 사람도 입을 떼지 않더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컨테이너 바닥에 내려놓고 천장에 흔들리는 전구를 한참 올려다봤어요. 그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밭 입구에서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가보니 시커먼 점퍼를 입은 남자 셋이 컨테이너 앞에서 술병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지영 씨? 어머님이 한 말씀 전하래. 누구야, 당신들. 남의 집 앞에서 무슨 행패야? 집은 무슨... 컨테이너지. 그러지 말고 도장 한번 찍으면 깨끗하게 끝낼 수 있어.
어르신들 건강에도 그게 좋지 않겠어요? 여보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경찰 부를 거예요. 당장 가요. 부르세요. 우리가 뭘 했다고? 그냥 길 가다 인사한 거지. 경찰차가 와도 똑같았습니다. 순경 2명이 와서 신분증만 확인하고는 가족 간의 일은 본인들끼리 잘 해결하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 새벽부터 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엄마가 밥을 거의 못 넘기셨습니다. 저는 두 분의 야윈 얼굴을 보면서 이를 악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며칠만 더 버텨.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낼게.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사모님, 저 박 대표님 비서로 일했던 김수진입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사모님께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지금 제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든 잡아야 했어요. 다음 날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키가 작고 마른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렇게 뵙자고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와주신 게 고맙죠. 저 부당해고 당했어요.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잘렸어요. 사모님, 임신 6개월. 그때쯤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안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사모님이 죄송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드리려고요. 수진 씨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법인카드 명세서 사본이었어요. 박 대표님 법인카드 내역이에요. 잘 보세요. 매달 정확히 같은 날에 똑같은 액수가 빠져나가요. 어디로요? 그게 이상해요. 우리 회사 거래처가 아니에요. 처음 보는 법인이고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예요. 유령 법인? 비슷한 느낌이에요. 잘 알아보세요. 저는 이걸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다예요. 정말 고마워요. 카페를 나오면서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바람이 매서웠는데 이상하게 손끝이 뜨거웠어요. 이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친정집을 경매로 빼돌린 돈이 분명히 유령 법인을 거쳤을 거라고요. 그날 저녁, 컨테이너로 돌아온 저는 엄마의 품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 며칠만 좀 봐줘. 너 어디 가려고? 몸 아직도 안 좋잖아. 알아? 아는데 지금 안 움직이면 우리 다 죽어. 엄마, 지영아, 조심해. 무리하지 말고. 엄마, 아빠, 곧 돌아올게. 저는 가방에 봉투를 챙겨 넣고 인터넷에서 흥신소 전화번호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컨테이너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이 별 아래 어딘가에서 남편은 저 모르게 또 다른 거짓말을 짜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 거짓말의 끝자락 한 가닥을 잡을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흥신소 문턱을 닳도록 드나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시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 칠이 벗겨진 간판들 사이를 헤매면서 알게 됐어요. 믿을 만한 곳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어떤 곳은 성금만 받고 잠적했고 어떤 곳은 제 사정을 들으며 입맛을 다시더군요. 그래도 한 군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장님이 운영하는 작은 사무실에서 남편 회사 근처 잠복을 맡아주었어요. 며칠 동안 사진 몇 장과 출퇴근 시간표를 받아들고 컨테이너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제 앞에서 슬그머니 멈추더라고요.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이지영 씨? 누구세요? 박지훈 그 인간의 옛 동업자입니다. 잠깐만 시간 좀 내주세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도로 가운데 멈춰선 차 안의 남자가 누군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눈빛이 이상하게 남편을 노려보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가까운 카페로 자리를 옮기자고 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민준이라는 남자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준 채 한참을 침묵했어요. 박지훈하고 4년같이 일했습니다. 네 회사 키운 거 절반은 제가 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중계약서 한 장이 회사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제 도장이 찍힌 채로요. 횡령했다고 그렇게 쫓겨났어요. 그게 조작된 거예요? 네. 제 도장이긴 하지만 제가 찍은 적이 없는 그날 이후로 박지훈을 무너뜨릴 증거를 모았어요. 4년 동안 민준 씨가 가방에서 검은색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어요. 회사의 이중장부 복사본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이지영 씨 친정집이 경매 넘어간 게 작년 가을이었죠? 네. 그 다음날 박지훈 어머니 지인 명의로 그 집이 낙찰됐어요. 평소 거래 없던 사람 명의로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차명으로 가로챈 거죠?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의심은 했지만 이렇게 종이 위에 까만 글자로 확인하는 건 또 다른 일이었어요. 그 늙은 여자가 사돈을 길거리에 내치고 그 집을 자기 이름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진짜 사람이야?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민준 씨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검은 화면 위에 손가락을 올리는데 그 손가락 끝이 잠깐 멈칫했어요. 이거 보시는 게 힘드실 수도 있어요. 보여주세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어요. 지금보다 민준 씨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었어요. 어느 한적한 길가.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있었고 그 차에서 남편이 내렸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여자가 뒷자리에서 가방을 꺼내며 남편의 팔에 매달리듯 안기더라고요. 남편이 그 여자의 허리를 끌어당겨 어두운 호텔 입구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영상 하단에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게 언제예요? 작년 그 날짜요. 사모님 중환자실 들어가시던 그 주에요. 아, 진짜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 같은 게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손바닥에 손톱이 깊게 박혔고 그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했어요. 저 여자 누구예요? 회사 재무이사 유나, 박지훈 비자금 다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박지훈 머리만 가지고는 그렇게 못 빼돌려요. 유나가 다 설계한 거예요. 그 여자도 같이? 네, 같이요. 민준 씨가 태블릿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지영 씨. 네, 이 영상, 이 장부. 이지영 씨, 이혼 소송에 다 드릴게요. 그쪽은 이걸로 양육권도 지키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 어쩌면 친정도요. 뭘 원하세요? 똑똑하시네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박지훈 자택서재에 비밀 금고가 있어요. 그 안에 진짜 이중계약서 원본이 있어요. 제가 토사구팽당했다는 걸 입증할 단 하나뿐인 증거예요. 그걸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위험해요. 들어갈 사람은 며느리밖에 없어요.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도 의심 안 받을 사람. 짐 가지러 왔다고 둘러댈 수 있는 사람. 저는 한참 동안 식어버린 커피잔을 내려다봤어요. 머릿속에는 컨테이너 안에서 떨고 계시는 부모님.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얼굴이 차례로 지나갔어요. 무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된다고요. 할게요. 정말요? 다시 한번 생각하셔도 다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 컨테이너에서 며칠을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약속드릴게요. 뭘요? 이지영 씨가 그 금고를 여는 순간부터 박지훈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끝까지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사람의 손은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이게 거래의 시작인지 동맹의 시작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한 사람이 제 편에 섰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그날부터 사흘 동안 저는 흥신소 사장님을 통해 남편과 시어머니의 일정을 분 단위로 받아봤어요. 주말 골프 약속, 평일 저녁 모임, 시어머니가 다니는 미용실 예약 시간까지요. 민준 씨는 따로 특수도구 한 세트와 손바닥만 한 매뉴얼을 보내왔어요.
금고는 책장 뒤쪽, 책장 옆 5번째 책. 살짝 당기면 열림. 매뉴얼대로 천천히. 네, 내일 가요. 거사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받아 안으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너 어디 가는지 안 묻겠다만 위험한 데는 가지 마. 응. 엄마, 곧 올게. 우리 딸 조심해서 다녀와. 시내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것만 같았어요. 시댁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며 일부러 환하게 인사했어요. 어이구, 며느님,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기 좀 챙기려고요. 잠깐만 들렀다 가려고요. 그래요. 들어가요. 아이 잘 크지요? 네, 잘 커요 덕분에요. 우는 얼굴이 되지 않게 하는데 온 신경을 썼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2층 복도 끝 익숙한 현관문 앞에서 저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익숙한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집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향수 냄새가 거실에 옅게 깔려 있었고 어딘가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 들렸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발끝으로 거실을 가로질렀어요. 서재 문 앞에 도착해서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준 씨가 보낸 매뉴얼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렸어요. 침착하자. 이지영. 침착하자. 서재 문이 작은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렸습니다. 책장 너머 두꺼운 가죽 표지의 책들 뒤로 묵직한 금속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재 안은 묘하게 선선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공간이라고 부르던 그 방에는 비싼 양주병과 골프채, 트로피 같은 것들이 줄 맞춰 놓여 있었어요. 저는 잠깐 그것들을 노려봤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친정집 한 채와 바꾼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준 씨의 매뉴얼대로 책장 옆에서 5번째 책을 살짝 당겼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책장 한쪽이 천천히 안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그 뒤로 정말 묵직한 금속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짜 있었네. 저는 무릎을 꿇고 다이얼 앞에 앉았어요. 민준 씨가 알려준 후보 비밀번호는 5개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평소 자주 쓰는 숫자 조합이라고 했죠. 하지만 결혼기념일도 남편의 생일도 아기가 태어난 날을 입력해도 비밀번호는 맞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 전 민준 씨가 보여준 영상이 떠올랐어요. 호텔 입구로 들어가던 그 여자. 재무이사 유나. 남편이 가장 집착한 것이 누구였는지 생각하면 답은 그쪽일 거라고요. 그 여자 생일은 모르겠는데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분도 안 돼서 답이 왔어요. 유나 생년월일인 0824를 입력하니 묵직한 소리와 함께 금고 안에서 잠금 장치가 풀렸어요. 초록색 불이 들어왔고 손잡이가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 늙은 곰 같은 남자의 머릿속에 진짜 상간녀의 생일이 들어가 있었다는 게 어이없어서요. 금고문을 열자 안에 종이 뭉치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꺼냈어요. 이중계약서 원본이라고 적힌 서류가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도장이 또렷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 아래에는 시어머니 이름 옆에 다른 사람들 이름이 줄지어 적힌 차명 재산 목록이 있었습니다. 빌딩 한 채, 상가 2개, 토지 몇 필지, 그리고 우리 친정집 주소까지. 대포통장 다발과 보안카드 10여 장도 따로 묶여 있었어요. 도둑놈들. 진짜 도둑놈들이야. 저는 가방을 열고 그 모든 것을 쓸어 담았습니다. 금고는 다시 비밀번호를 맞춰 닫고 책장도 원래대로 밀어 넣었어요. 서재 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려는 그 순간 현관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아니, 그 인간이 골프장 예약을 어떻게 그렇게 빵꾸를 내?
내가 미용실에서 머리까지 하고 왔는데, 그래. 알았어. 끊어. 끊어.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실로 나가는 길이 막혔어요. 저는 발끝으로 서재 안으로 다시 들어가 두꺼운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방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아이, 짜증나. 옷이나 갈아입어야겠다.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옷장 여는 소리, 옷걸이 부딪히는 소리. 저는 그 틈을 노렸어요. 커튼을 살짝 들고 거실을 빠르게 가로질렀습니다. 신발을 들고 맨발로 현관까지 갔고 문을 닫는 순간 다시 신발을 끼워 신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다리가 풀려서 벽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마와 등은 이미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내려오는 동안 어금니에서 딱딱 소리가 났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칠 때는 일부러 평소처럼 웃었어요. 벌써 가요? 네. 잠깐 짐만 챙기러 왔어요. 응. 조심해서 가요. 아파트 단지 앞 골목에 민준 씨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그대로 좌석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어머님이 일찍 들어오셨어요. 커튼 뒤에 숨었어요. 진짜요? 다친 데는요? 다친 데는 없어요. 심장만 쪼그라들었지.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민준 씨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민준 씨의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중계약서 원본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본인 도장이 찍힌 페이지에서 한참 멈춰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네. 진짜예요. 4년 만이에요. 이거 찾는데 4년. 이제 시작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움직여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 씨가 소개한 금융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하고 조용했고 변호사는 안경 너머로 서류를 천천히 넘기더라고요. 친정집 명의가 박 회장님 모친 지인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쪽이 차명으로 들고 있는 거네요. 사회행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선 가압류부터 들어가죠. 친정집은 물론이고 차명 재산 목록 전부 다요. 빨리 진행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오늘 안으로 신청서 접수할게요. 오후에는 이혼 소장도 접수했습니다. 민준 씨가 준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위자료 청구액을 가능한 한 최대로 적어 넣었습니다. 저녁에는 동생을 시켜 사회부 기자로 일하는 동생 선배에게 남편 회사의 횡령 의혹을 은밀히 제보했습니다. 동생은 카페에서 그 선배를 만난 뒤 전화로 떨리는 목소리를 들려주었어요. 누나, 선배가 이거 진짜 큰 건이래. 다음 주에 기사 나갈 수 있게 해본대. 잘했어. 진짜 고맙다. 며칠이 흘렀어요. 어느 흐린 오후, 우체부 아저씨가 컨테이너 앞으로 두툼한 봉투 2장을 내밀었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가압류 인용 결정문이었어요. 시어머니 차명으로 된 친정집과 빌딩, 상가, 토지 모두에 빨간 도장이 찍혔습니다. 지영아, 이게 뭐야? 엄마, 우리 집에 가압류 걸었어. 이제 그 여자가 우리 집 마음대로 못 팔아. 진짜요? 진짜 우리 딸이 한 거야? 응. 엄마, 진짜야. 그날 저녁, 컨테이너 흙길로 익숙한 검은 외제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달려와 컨테이너 문을 두드렸어요. 야, 이지영, 너 일로 나와 봐. 네가 내 재산에 빨간 딱지 붙여? 야, 이지영, 너 진짜 죽고 싶어? 어머님, 그러게 사돈 집을 왜 가져가셨어요? 사돈 집을 뭐 어째? 너 인연이, 너 이 종이 한 장으로 뭐가 될 줄 알아? 다 풀어버릴 거야. 다. 저는 컨테이너 처마 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작은 CCTV 한 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미리 녹음 버튼을 눌러놓은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하시는 말씀 다 녹음되고 있어요. 영상도요, 뭐라고? 협박, 업무방해, 주거침입, 이지영, 너? 저는 그 자리에서 신고 전화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 2대가 흙길을 흔들며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경찰차 뒷자리로 끌려가는 동안 입에서는 듣기 거북한 욕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컨테이너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봤어요. 어머님, 이거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 뒷좌석 창문에 갇힌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이 천천히 멀어졌어요. 저는 손에 쥔 휴대폰을 그대로 가방에 집어넣고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한쪽, 식탁 위. 다음 주주총회 일정이 적힌 종이 한 장이 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시내 한복판의 대형 호텔 그랜드 볼룸은 조명 아래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회색 정장 위에 코트 하나를 걸치고 가장 뒷줄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앞쪽 단상에는 익숙한 얼굴이 마이크를 잡고 있었어요. 남편이었죠. 머리에 무스를 발라 넘기고 흰 와이셔츠에 짙은 남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 영락없는 사업가였습니다. 객석에는 양복을 입은 주주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 회사는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부 악성 루머가 떠돌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회사 재무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합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객석 한쪽 구석에서 민준 씨가 저와 눈을 마주쳤어요. 민준 씨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호였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볼룸의 양쪽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변호사 5명이 일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가장 앞에 선 사람이 민준 씨였습니다. 민준 씨는 단숨에 단상까지 걸어 올라가 남편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어요. 야, 김민준, 너 어떡해? 박지훈 대표, 마이크 내놔. 주주 여러분, 지금부터 박지훈 대표의 횡령과 이중계약서 조작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석이 한순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백발의 어르신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게 무슨... 자료를 봐주십시오. 화면을 보세요. 볼룸 뒤편의 대형 스크린이 천천히 켜졌습니다. 새까만 화면 위에 흰 글씨로 박지훈 대표 횡령 내역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 명의로 빼돌려진 차명 재산 목록이 줄줄이 떠올랐어요. 빌딩 한 채, 상가, 토지, 그리고 우리 친정집 주소까지. 객석에서 헛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저거 다 조작이야. 다 가짜라고. 뭐해. 빨리 저 사람 끌어내. 다음 화면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 호텔 입구로 들어가는 남편과 유나의 모습. 미공개 영상이 객석 정중앙 스크린에 그대로 띄워졌습니다. 앞줄에 어느 여자 주주가 입을 손으로 가렸어요. 저거 어디야? 박 대표 본인이 가장 잘 아실 텐데요. 여기저기서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미리 제보해둔 사회부 기자들이 어느새 볼룸 뒤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지만 민준 씨가 데려온 변호사들이 가로막았어요. 변호사 한 명이 보안 요원에게 서류 한 장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민준 씨 측이 임시 주주총회 의장 권한을 정식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임장이었습니다. 이거 다 무효다. 이 회의 다 무효라고. 박지훈, 전 남편이 우리 돈으로 이런 짓을 했어? 어떡해.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떡해?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뒷줄 구석에서 천천히, 정말 천천히 일어났어요. 남편이 단상에서 객석 쪽으로 시선을 던지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 박자 늦게 남편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어요. 이지영, 너야? 응, 나야. 너, 박지훈. 우리 친정집 한 푼도 빼놓지 말고 다 내놓으라고 했잖아. 약속한 거 받으러 왔어. 저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방울처럼 쏟아졌어요. 남편이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양복 무릎이 단상 위에서 구겨졌고 무스를 발라 넘긴 머리가
한쪽으로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이상하게도 통쾌하다는 감정보다 조금 허무하다는 감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날 오후, 가정법원의 작은 조정실에서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남편의 얼굴은 반나절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손가락은 끊임없이 떨렸고 양복단추 하나가 풀려 있었어요. 합의사항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어머니 측에 전부, 내 위자료는 청구 전액 지급. 네, 도장 찍어.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들었습니다. 도장이 종이 위에서 2번 미끄러졌고 3번째야 겨우 자국이 찍혔어요. 저는 그 도장 자국을 손끝으로 잠깐 만져봤습니다. 서늘한 종이 위에서 빨간 자국이 아주 또렷하게 도드라져 있었어요. 지영아, 한 번만. 그러지 마.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그 애 이름 네 입에서 꺼내지 마. 너 같은 인간을 아빠로 둔 게 그 애한테는 평생 짐이야. 그 시각 다른 조정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사회행위 취소 소송 결과를 통보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못 봤지만 변호사가 나중에 전해주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통지서를 보고 한 번에 쓰러지셨다고요. 응급실로 실려가면서도 입에서 욕이 쉬지 않고 흘러나왔다고요. 며칠 뒤 법원의 최종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친정집의 소유권이 부모님 명의로 완전히 돌아왔다는 통지서였어요. 저는 그 종이 한 장을 들고 컨테이너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마침 밖에서 마른 풀을 모아 작은 모닥불을 피우고 계셨어요. 아빠 왜? 무슨 일이야? 우리 집, 우리 이름으로 돌아왔어. 아빠 이름으로? 아빠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한 손에는 마른 나뭇가지가 쥐어져 있었고 그 가지가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컨테이너 문을 열고 뛰어나오셨습니다. 진짜야? 우리 집이 다시 우리 거야. 응? 엄마? 여보, 우리 집에 다시 가는구나. 리모델링이 끝난 옛집으로 돌아가던 날. 이삿짐 트럭에 실을 짐도 거의 없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가지고 나올 거라곤 전기장판 하나, 작은 밥솥, 그리고 부모님의 옷까지 몇 벌이 다였습니다. 그 짐을 트럭에 싣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번듯한 2층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한참을 못 들어가시고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들어가도 돼? 들어가. 이제 거실 한가운데 자리 잡은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저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의 손등이 거칠고 따뜻했어요. 민준 씨는 회사로 돌아가 새 대표 자리에 정식으로 앉았고 며칠 후 저에게 봉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회사 지분 일부를 제 명의로 넘겨주는 서류였어요. 약속이니까요. 같이 한 거니까. 고마워요. 진짜 다 끝났네요. 네, 다 끝났어요. 저는 그날 저녁 새집 침대에 누워 천장에 깨끗한 등을 올려다 봤습니다. 컨테이너에 흔들리던 전구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게 꺼지지 않는 한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결국 그 불은 새 집의 등불이 되어 천장에 박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갓 내린 커피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햇볕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잔을 보니 이상하게 평화로웠어요. 시계는 아침 8시를 막 지나고 있었습니다. 쾅쾅쾅 대문이 부서질 듯 두들겨졌어요. 엄마가 놀라 부엌에서 뛰어나오셨고 아이가 잠에서 깨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이지영 씨, 문 여세요. 대문을 여는 순간 정복을 입은 형사들이 마당으로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한 사람이 제 앞으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지영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사기? 그게 무슨... 변호사 선임할 권리 있습니다. 진술 거부할 권리도 있고요. 우리 딸이 왜?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차가운 금속이 제 손목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요. 경찰서 취조실은 사방이 회색이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머리 위에서 윙거리는 소리를 냈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수갑이 채워진 손목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형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는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이지영 씨, 이 회사 아세요? 처음 봐요. 이게 뭐예요? 이지영 씨가 대표로 등록된 회사입니다. 작년 가을에 설립됐고요. 제가요, 저는 그런 회사 만든 적 없어요. 이 회사 명의로 수십억 원이 불법 대출됐어요. 사기 피해 신고도 7건이 들어왔고요. 모든 서류에 이지영 씨 인감과 자필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지훈이에요. 제 전남편. 그 인간이 한 거예요. 그쪽 분 진술서가 있어요.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요. 오히려 이지영 씨한테 협박당해서 회사 명의를 빌려줬다고 합니다. 저는 허웃음이 나왔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던 그 사람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또 다른 함정 하나를 더 파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믿어요? 횡령으로 구속될 사람이 한 말을요? 증거는 박지훈 씨 말이 아니라 이 서류들이에요. 인감이야 빼돌리면 그만이잖아요. 결혼 생활 3년 동안 그 인간이 제 인감 한번 못 만졌을 것 같아요? 형사가 말없이 임시 구속영장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도주에 우려가 있다는 한 줄이 빨간 줄로 그어져 있었어요. 구치소 독방의 회색 콘크리트 벽은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벽이었습니다. 저는 모포를 무릎에 덮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어요. 밥은 2숟갈도 못 먹었고 젖은 단단해져 통증이 왔습니다. 모유가 마르지 않아 옷이 자꾸 젖었고 그 축축한 천이 살에 닿을 때마다 정신이 더 또렷해졌어요. 아이가 자다가 깨서 누구를 찾고 있을지, 엄마가 그 작은 입에 분유를 어떻게 물리고 있을지 그 생각을 하면 입술을 깨물게 되었습니다. 입술 안쪽이 며칠 만에 다 까져버렸어요. 정신 차려. 이지영. 정신 차려야 돼. 천장에서 깜빡이는 형광등을 보면 컨테이너 안에서 천장 전구를 올려다보던 그날 새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깜빡이는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이번에는 천장등마저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며 저를 비우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모포 끝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그 작은 천조각을 부적처럼 만지작거렸습니다. 다음날 면회실에 민준 씨와 엄마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유리벽 너머에서 엄마가 눈을 떼지 못한 채 한참을 보셨습니다. 지영아, 너 얼굴이 그게 뭐야? 며칠 만에. 엄마, 울지 마. 시간 없어. 우리 딸이 왜 여기에 있어야 돼? 사모님? 우리가 빼낼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유리벽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엄마도 같은 자리에 손을 댔어요. 유리 한 장이지만 그 거리가 천리 같았습니다. 엄마, 잘 들어. 그 인감이 위조됐든 진짜를 빼돌렸든 어디선가는 흔적이 남아있어. 어디서? 어머님이 다니던 도장가게, 자주 가던 동네 복사집, 그 동네 길목. 거기서부터 다 뒤져. 엄마가 가볼게. 가게 아저씨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사정 다 얘기해. 우리 딸이 진짜 억울하게 갇혔다고. 한 사람이라도 양심에 손 얹을 사람이 있을 거야. 엄마가 찾을게. 엄마가 무릎 꿇어서라도 찾을게. 저는 민준 씨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준 씨는 유령회사 IP하고 유나 그 여자 좀 찾아주세요. 핵심은 그 여자예요. 이미 TF 팀 붙였어요. 며칠 안에 위치 잡을 거예요. 빨리요. 시간 없어요. 알겠습니다. 엄마는 면회실을 나서면서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못하셨어요. 엄마의 굽은 등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저는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독방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모포를 끌어안고 누웠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또 한 번 깜빡하고 흔들렸습니다. 눈을 감으니 아이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귀에 박혔어요. 이게 진짜 우는 소리인지 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소리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2손으로 귀를 막고 모포 안으로 얼굴을 묻었어요. 엄마, 우리 아기 잘 봐줘. 며칠만 더 봐줘. 며칠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구치소의 시간은 시계로 흐르는 게 아니라 식판이 들어오는 횟수로 흘렀습니다. 식판이 7번쯤 들어왔을 때 간수가 면회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얼굴이 매끈하고 손목에 비싼 시계를 찬 남자였습니다. 이지영 씨, 박지훈 대표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부탁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빠져나가기 쉽지 않아요. 인감, 서명, 모든 증거가 이지영 씨 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요? 박 대표님이 제안하셨어요. 모든 죄를 인정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면 양육권은 어머님, 모친 측으로. 형량은 최대한 줄여드릴 수 있게 손을 써보겠다고요. 손을 써요? 누구한테? 변호사님, 그쪽 대표님께 전해주세요. 박지훈이 무릎 꿇고 빌어도 나 한 발자국도 안 물러서 내 손에 너희 둘 다 끝장날 거라고. 그대로 전해. 변호사가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안경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만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죠. 면회실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회색벽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식판이 들어오는데 그 옆에 한 장의 신문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간수가 일부러 챙겨준 것 같았어요. 일면에 큰 글씨로 재벌가 안방마님, 며느리 명의 도용한 사기극의 주범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자리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 사진 한 장이 흐릿하게 박혀 있었어요. 저는 신문지를 그 자리에서 꾸깃꾸깃 접어 벽 한쪽 구석으로 던졌습니다. 그래, 그렇게라도 흔들어봐. 박지훈, 재판 기일이 정확히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매일 밤 천장에 차가운 형광등을 보며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렸어요. 엄마가 어디까지 찾아내셨을지, 민준 씨가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을지. 잠을 자려고 누우면 모포 안쪽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모유가 새서 그런 건지, 식은땀이 차서 그런 건지, 눈물이 흘러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아침이 되면 저는 다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아이는 평생 사기꾼 엄마를 갖게 되니까요. 그날 밤 간수가 변호사 접견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싶어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접견실 안에는 민준 씨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평소와 달리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다. 민준 씨가 USB를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에 비친 그 작은 검은 막대 하나가 이상하게 환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접견실의 작은 노트북 위에 USB가 천천히 인식되었어요. 민준 씨가 첫 번째 폴더를 클릭하자 화면이 흔들리며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저씨 한 분이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저 작년 가을 박지훈 대표님 부탁받고 일했던 사람입니다. 박 대표님이 이지영 씨 본인 명의로 회사를 등록할 거니까 인감도장 좀 새로 새겨달라고 했어요. 그게 위조라는 거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뉴스 나오는 거 보고 양심에 찔려서 이렇게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저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려고 엄마가 며칠 밤낮을 어떻게 돌아다니셨는지 그 모습이 그려졌어요. 어머님이 직접 데려오셨어요. 변호사 사무실 앞까지. 우리 엄마가 다음 영상도 보세요. 다음 영상은 뒷골목 CCTV였습니다. 어두운 골목 한쪽 가로등 아래에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장면. 한 사람은 양복 차림의 남편. 그 맞은편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 남편이 봉투를 건넸고 모자 쓴 남자가 작은 종이 쪽지를 받았어요. 종이를 펴보고 다시 안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얼굴 각도와 그날 입었던 양복 무늬까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위조 브로커예요. 박지훈이 직접 만났고요. 시간이요. 작년 가을 회사 설립일 정확히 사흘 전이에요. 민준 씨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성 파일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늙은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유나야, 그 돈 어떻게 했어? 어머니가 알려주신 계좌로 옮겼어요. 며느리 이름으로 만든 그 회사 계좌요.
잘했어. 그 돈 절대 그년 손에 닿게 하면 안 된다. 어디다 숨겼는지 나한테도 말하지 마. 알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인감은 그 사람이 잘 처리했어요. 그래, 잘 됐다. 그년이 어디 빠져나가나 보자. 저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한 핏줄로 묶인 가족이 맞나? 다시 한번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며느리 손에 닿지 못하게 하라는 그 말이 시어머니 입에서 나왔다는 게 가장 끔찍했습니다. 이 녹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유나 대포폰 통화 내역이요. 그 빌딩 사무실에서 발신했어요. 어머님, 대포폰으로요. 둘이 매일 통화했어요. 1시간씩 다 녹음됐어요. 핵심만 추렸어요. 풀버전은 변호사가 들고 있어요. 저는 의자의 등을 깊게 기댔습니다. 며칠 동안 어금니를 너무 악물어서 턱뼈가 욱신거렸어요. 그 통증이 이제야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언제예요? 내일 오전이에요. 변호사가 이거 다 가지고 들어가요. 됐어요. 끝났네요. 끝났어요. 영장 실질 심사 당일. 법정 안은 묵직한 공기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회색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검사 측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그동안 모아둔 위조 서류와 인감 증거를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판사가 안경 너머로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변호인 측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변호인 측, 의견 있습니까? 네, 판사님,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노트북을 들고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법정 안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차례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의 양심 선언, 뒷골목 CCTV, 시어머니와 유나의 통화 녹음. 마지막 음성이 끝났을 때 법정 안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사 측 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검사가 안경을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 올렸습니다. 판사님, 이 자료에 대해 저희도 검토할 시간이 추가로 증인 한 명을 모셨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어제 영상 속에서 봤던 그 위조 브로커가 들어왔어요. 모자도 마스크도 없이 정장을 단정히 입은 채였습니다. 박지훈 씨 부탁으로 이지영 씨 인감을 위조했습니다. 수수료는 1,000만 원이었고요.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판사가 책상 위에서 손가락을 한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짧게 결정을 내렸어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합니다. 피고인을 즉시 석방하도록 하세요. 검찰은 봉건의 진범에 대해 새로 수사하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박지훈 측 변호사가 법정 한쪽에서 의자를 짚고 비틀거렸습니다. 며칠 사이에 검찰은 곧장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거두었고 진짜 주범인 남편과 그 일당으로 수사의 칼끝을 돌렸어요. 구치소 정문이 열리는데 밖에서 햇빛이 너무 환해서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떴을 때 정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엄마, 아빠, 동생, 그리고 민준 씨. 민준 씨 옆에는 아이를 낳은 보모도 있었습니다. 지영아, 우리 딸 고생했다. 고생했어. 엄마, 우리 엄마 진짜 고마워. 네가 왜 고마워해? 엄마가 너 진작 못 꺼내서 그게 미안하지. 저는 엄마의 굽은 어깨를 끌어안았어요. 며칠 사이에 엄마가 한 둔이나 더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옆에서 저와 엄마의 어깨를 같이 감쌌고 아빠는 멀찍이 서서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셨어요. 보모 품에서 아이가 칭얼거리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받아 안고 작은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젖을 빠는 그 이마가 며칠 못 본 사이에 더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곧장 시내의 한 호텔로 향했어요. 민준 씨가 미리 기자들을 모아둔 자리였습니다. 카메라 수십 대가 단상을 향해 늘어서 있었고 마이크가 책상 위에 빼곡하게 꽂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며칠 전까지 저는 사기 횡령 혐의로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오늘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USB의 영상과 녹음 파일을 모두 공개했어요. 브로커의 진술, 시어머니와 유나의 통화 내용, 차명 재산 목록, 그리고 친정집을 가로챈 정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요.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그 모든 질문에 차분하게 답했어요. 이지영 씨, 박지훈 씨와 시어머니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은 법 앞에서 책임을 다 지셔야 합니다. 한 가지도 빠짐없이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평범하게요. 우리 아이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그게 제일 큰 계획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 채널마다 같은 화면이 흘러나왔어요. 공항 출국장 앞 얼굴을 가리려 모자를 푹 눌러 쓴 남편과 유나가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씨, 유나 씨, 출국 금지 명령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 놓으라고. 나 변호사 부를 거야.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 그냥 따라온 거예요. 야, 유나,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다 박지훈이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시킨 대로 한 거라고요. 플래시 세례 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그 다음날 일면 사진으로 박혔습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는 도주 자금을 챙겨 집을 빠져나오던 길에 잠복하던 형사들에게 잡혔어요. 양손에 캐리어 2개를 든 채로요. 저는 경찰서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민준 씨가 굳이 저를 데리고 갔거든요. 한 번은 봐야 한다고요. 시어머니가 경찰차에 오르기 직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위풍당당하던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지영아, 내 아들 좀 살려줘. 한 번만 그냥 못 본 척 좀 해줘. 응, 어머님. 그래, 지영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임신 중독증으로 또 입원하기 싫으면 입 다물라고 하셨던 그 통화 기억하세요? 그건 한 번 본 척만 척해달라고요? 한 번 봐드린 게 우리 친정집이고 2번 봐드린 게 갓난쟁이 내 새끼 양육권 포기 각서예요. 지영아 법의 심판 똑바로 받으세요. 그게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노릇이에요. 저는 그 말만 남기고 등을 돌렸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뭐라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한 발자국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오는데 마침 다른 경찰차가 남편을 태우고 나가는 길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남편의 얼굴과 제 얼굴이 한번 마주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 차에 대고 짧게 손을 흔들었어요. 인사가 아니라 마지막을 알리는 표시였습니다. 경찰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다가 천천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진짜로요. 차창 밖으로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어요. 오늘 저녁은 미역국 끓여줘. 엄마. 3달 뒤 법원에서 마지막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 가장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양 옆으로 동생과 민준 씨가 자리를 지켰고 뒷줄에는 사회부 기자들이 빼곡했습니다. 판사가 두꺼운 판결문을 천천히 펼쳤어요. 피고인 박지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 윤아는 동범죄로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 박 씨는 공동범으로 징역 7년에 처한다. 수의를 입은 3사람이 차례로 법정 한쪽 문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남편이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저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그 사람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한때 같은 이불을 덮고 자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미움도 분노도 다 어디론가 흘러가 버린 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갔어요. 저는 그 구분등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햇볕이 등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옆에서 양복 단추를 풀며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끝났네요. 그러게요. 정말 끝났네요. 누나, 우리 어디 들렀다 갈까? 점심이라도, 아니, 그냥 집에 가자. 엄마가 기다리시잖아. 판결 이후
그 사람들에게 청구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이 차곡차곡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명으로 들고 있던 모든 재산은 국고로 환수됐어요. 저는 받은 돈으로 부모님의 노후 통장을 다시 채워드렸고 남은 빚도 그날로 다 갚아드렸습니다. 엄마는 통장을 받으시며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지영아? 응. 엄마? 우리 딸 진짜 고생했다. 엄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잘 살자. 우리 1년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가 정상화시킨 회사는 그 사이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대주주이자 기획이사로 출근했어요. 처음 명함을 받았을 때 이름석 자아래 박힌 직책이 한참 동안 낯설었습니다. 박지훈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저 이지영이라는 세 글자, 그 이름이 종이 위에서 또렷하게 빛났어요. 어느 봄날 오후 회사 사무실에서 비서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이사님, 사촌 시고모님이라는 분이 면회 신청하셨는데요. 누구라고요? 박지은 씨 사촌 시고모님이라고요. 옛날에 결혼식 때 잠깐 뵙다고 돌려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다음 주까지 비슷한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습니다. 오랜만이라는 옛 직장 동료, 결혼식에 와줬다는 친척, 어디서 알아냈는지 옛 선배까지 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비서에게 사양하라고 일렀어요. 그러고는 휴대폰 번호를 새로 바꿨습니다. 바뀐 번호는 부모님과 동생, 민준 씨에게만 알려드렸어요. 따뜻한 봄날의 일요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본가마당, 햇살 아래 잔디가 푸르렀어요. 아이가 잔디 위에서 첫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아기 엄마한테 와봐. 한 발만. 응? 아이가 두 손으로 허공을 짚으며 작은 다리로 흙을 밟았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번째 발에 그대로 엉덩방아를 팼고는 까르르 웃었어요. 어머, 우리 강아지 걷는다. 우리 강아지 걸어. 그러게. 어느새 또 컸네. 우리 강아지가 한 번 더, 한 번 더 해봐. 저는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발이 잔디 위에 콕 박히는 그 순간을 한 컷에 담았어요. 화면 속 아이가 어찌나 환하게 웃고 있는지 저까지 따라 웃게 되더라고요. 오후가 되자 민준 씨가 차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양손 가득 봉투를 들고서요. 바비큐 그릴과 숯, 그리고 두툼한 고기와 채소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준 사장님 또 이렇게 잔뜩 사오셨어? 어서 와.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매번 이러시면 어떡해? 아닙니다. 제가 오면 먹을 사람이 많아서요. 마당 한쪽에서 숯불이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가 그릴 앞에서 집게를 들고 고기를 뒤집었고 아빠는 그 옆에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셨습니다. 엄마는 포기김치며 상추며 차곡차곡 챙겨 나오셨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무릎 위에 아이를 안치고 있었습니다. 이지영 이사님, 네, 김민준 대표님, 다음 주 임원회의에 그 신사업 제안서, 그거 진짜 통과시킬 거예요? 통과되겠죠. 우리 둘이 들이밀면 누가 막아요? 그렇긴 하죠. 엄마가 옆에서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보셨습니다. 너희들은 일요일마당에 와서까지 일 얘기야? 좀 쉬어. 응. 엄마, 알겠어요. 어머님 말씀 들으세요. 이지영 이사님. 네, 알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간 뒤 저는 아이의 방에서 작은 이불을 다독였습니다. 아이는 무릎을 작게 굽힌 채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작은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잘 자. 우리 아기. 거실로 내려오니 엄마가 식탁에서 차를 우리고 계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찻잔 2개가 식탁 위에서 따뜻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차 한 잔 마시고 자. 응. 엄마, 오늘 우리 아기 걷는 거 봤지? 봤지. 그게 그렇게 이쁘더라. 너 어렸을 때도 딱 그 자리에서 처음 걸었었어. 이 마당에서. 진짜? 응, 진짜.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온기가 손바닥 가득 퍼졌어요. 창문 너머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하고 고마워. 또 그 말이야? 이제 그만해. 우리 딸이 다 해줬잖아. 그래도 그래. 알았어. 엄마도 우리 딸이 고마워.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한번 톡톡 두드리시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식탁에 혼자 남아 식어가는 차를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셨습니다. 2층 침실에 올라와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별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에 흔들리는 전구 아래에서 다짐했던 그 새벽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정말로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딸로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자기 두 발로 서야 한다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한 발짝씩 디뎠습니다. 그 한 발 한 발이 모여 오늘의 이 평범한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낮에 찍어둔 사진을 다시 봤어요. 아이의 작은 발이 잔디에 콕 박혀있는 사진. 화면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 넘기니 그 다음 사진이 떴습니다. 부모님이 마당 의자에 나란히 앉아 햇볕을 받고 있는 모습. 또 한 번 넘기니 민준 씨가 그릴 앞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 한 장 한 장이 다 따뜻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머리맡에 내려놓고 천장의 등을 가만히 올려다봤어요. 이 등은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환하게,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잘 자, 이지영. 오늘도 수고했어.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불이 가슴 위로 가지런히 덮였습니다. 창밖에서 봄바람 한 줄기가 커튼을 살짝 들어 올렸다가 다시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남편의 거짓말, 시어머니의 탐욕, 그리고 친정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끊어버린 그 한 통의 전화. 그 모든 배신 앞에서 무너질 법도 했지만 이지영은 결국 자기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환갑이 다 된 친정엄마가 동네 도장 가게마다 들러 우리 딸 좀 살려달라며 카운터를 붙잡으셨다는 그 장면이요. 딸이 딸을 위해 무너졌고 엄마는 엄마라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모녀가 서로의 손을 잡고 끝까지 갔기에 봄날 마당의 그 따뜻한 햇살에 닿을 수 있었던 거겠죠.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컨테이너 같은 시간을 만납니다. 그때 깜빡이는 작은 전구 하나만 있어도 사람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깜빡이는 전구 한 켠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나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